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지제역 방송국에서 건축할 때 꿀팁, 알면 이익이 2배 상승하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부동산 용어가 생소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소제목으로는 다중주택, 다세대, 도심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다음으로는 R1, R2의 소매점에 대한 근생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론적인 것으로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7가지로 나눠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지제역에서 용도 가능한 건축 3. 점포 주택 개발 사례를 연구 4. 개인과 법인의 건축 비교 5.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차이 6. 과연 어느 것으로 건축하는 상가가 좋은가? 최종 소비자는 임차인이고 매수자다. 7. 유념할 꿀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법적 근거 건축법의 시행령 별표 1. 시행령 자료는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고 3.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나누는 법적 근거가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시행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규칙은 건축부 산하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간단하게 쉐어하우스, 고시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중주택의 장점은 주차 대수가 한 대이기 때문에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 한 대로 10세대가 가능합니다. 학생이나 직장인들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형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구조는 고시텔과 엇비슷합니다. 바닥 면적이 200평 이하, 주택 수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주거 목적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간단하게 3개층 이하고 지하층은 제외되고 한 건물이 한 소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매매 시 통으로 팔아야 합니다. 바닥 면적이 200평 이하고 19세대 이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 방법. 주거 기능의 핵심 시설인 취사시설의 존재 여부, 같은 단독주택이고 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각각 다른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가구주택, 세대 내 욕실만 있고 취사시설은 없다면 다중주택. 여기서 유의할 것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모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한 개 동이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 이상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한 개 동이 바닥 면적 합계가 660m 제곱미터, 200평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22년 2월 11일 개정된 내용 중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개명하고 그 기준도 완화. 쉽게 말하면 소형주택, 구 원룸형 도생의 전용 면적을 60m 제곱미터까지 허용하면서 30m 제곱미터, 60제곱미터는 방 3개까지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을 개선. 다만 당초
소형주택의 공급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전체 세대수 중에서 30제곱미터 이상을 3분의 1로 제한, 주차 대수 0.7대를 맞추면 평택지 지역은 세대수를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주문한 주택인데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하고 소형 주택은 60회배 미만을 허용하면서 30, 60회배는 방 3개까지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아파트 수준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도시형 주택의 장점은 주차 대수가 좋습니다. 주차 대수가 0.7대입니다. 세대당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은 하나를 지으면 주차 한 대를 해야 되지만 도시형 주택은 주차 2대에 세 가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집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모산 영신지구에 8-9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졌는데 14세대를 졌습니다. 14세대 엄청난 거죠.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데 월 1,400만 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다가구는 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차 대수 때문에 그러죠. 그럼 9가구랑 14가구의 차이에서 5가구 차이인데 세부담이 1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더 나옵니다. 고덕 신도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 되지만 지제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제역은 주차 대수만 맞추면 20세대, 30세대도 질 수 있습니다. 평택 지제역에서 건축 가능한 주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의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 뭐로 건축할 건가를 생각해 보시고 핵심은 주차 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주차를 8대, 9대 많이 넣을 수 없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0.7대입니다. 도시형을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다중주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범위에 들어가니까 주차 대수 혜택이 많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를 많이 짓는데 다중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으로 강조할 때는 빌라를 많이 지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빌라는 장기적으로 투자성이 좋은 거고 도시형은 수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제역 방송국 지제역 부동산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다중주택과 도시형 주택에 대한 노하우와 미래 방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은 판매시설 적용을 알아내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판매시설과 근생은 200회 배당 한 대입니다. 주차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200회 배당 한 대, 판매 근생도 200회 배당 한 대, 판매시설 주차 대수 상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저희 블로그에 상세히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포 주택개발 사례 비교 사항입니다. 3번 점포 주택개발 사례 비교 분석, 개발용을 R1, R2를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어느 것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1에서 2층은 점포로 짓고 3에서 4층을 다 가구로 지을 건지, 다 세대로 지을 건지, 도시형으로 지을 건지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으로 들어가죠. 물론 다중주택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다가구, 단독주택, 다중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도시형도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도심형인지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0.7대이기 때문에 도시형으로 짓는 게 원활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 임대주택을 해야 됩니다. 종부세가 혜택이 되는 종부세를 잠시 후 설명해 드리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대두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22년도까지는 유예를 해줬습니다. 21년도에 빨리 건축해서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금년에 해놓으면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형으로 건축하려면 빨리 허가를 내고 주택임대 사업 등록하고 도시형 건설임대주택을 해놓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사실 이 법을 좀 더 빨리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정보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을 하고 종부세가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빨리 져야 됩니다. 일전에 저희 지제역 방송국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도 잔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 등록하면 토지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를 빨리 만났으면 토지 취득세 혜택을 받고 건물 취득세 혜택을 받고 종부세 혜택을 받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행정을 많이 알아야 되고 행정 다음에 금융도 알고 계셔야 하고 세무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무도 행정에 들어가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대수가 0.7대이다. 건설임대주택을 금년 안에 해놓아야 한다. 그래야 종부세 혜택이 된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개인과 법인에 대한 건축 비교 분석입니다. 저는 개인보다도 법인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유는 혜택이 금융은 80%가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세금 혜택의 또 하나로는 매매할 경우에 세금 혜택이 많아지면 법인을 통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안 내고 법인은 주식만 과점주주를 안 할 경우에는 주식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MA라고 그러죠. 엠납 회사를 사고 파는 업무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도 22년까지 혜택이 되고 법인으로 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금년 안에 내서 다세대나 도시형으로 져라.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입니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임대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눴고 매입임대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눴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건설. 건설에서 임대를 하는데 혜택이 많습니다. 종부세 혜택이 많은 거죠. 근데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데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을 내야 되는 거죠.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혜택이 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혜택이 안 되죠. 하지만 2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22년 이후에는 전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되기 때문에 건설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땅을 사서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정부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 많이 활성화되고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공급이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건설 임대를 많이 줘라. 그리고 임대를 해라. 이런 걸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매입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안 되지만 여기서 매입임대도 종부세 혜택을 빌라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임대주택,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한다. 빌라랑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도시형을 그러면은 땅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빌라 가격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갑자기 주택에 빌라가 포함이 안 된다면 얼른 빌라를 사야 합니다. 주택세 포함이 안 되면 취득세도 혜택이 되지 임대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이 되지 그러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빌라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고 오늘 마무리 계약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면 소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빌라를 사고 여유돈이 5억 정도가 되시면 저와 만나서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오른다고 하지만 여기는 땅값이 엄청 오르고 삼성이 더 들어오면 지금 원룸이 8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울보다 비싸니까요. 이게 사실은 근데도 되는 이유는 지제역이 있고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6번, 과연 어느 것으로 건축하는 상가가 좋은가?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상가나 빌라의 디자인 컨셉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설계해야 한다입니다. 건축주나 부동산 업자, 설계사도 아니고 시공사도 아닙니다. 임차인, 상가에서 장사할 사람과 빌라에서 실거주할 사람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사는 사람 위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 위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법인을 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래를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7번 평택 지제역에서 건축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꿀팁을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1번, 지제역은 지하상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큰 상가가 없기 때문에 100평 넘는 상가는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임대 놓는 것을 100평 단위로 하면 장어집이나 소고기 전문점, 냉면집 등 여러 가지 큰 맛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R1, R2 근생부지는 큰 상가로 건축하기 위해서 지하로 건축하시고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는데 주차 대수가 중요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0.7대, 다세대 다가구는 한대, 근생은 200헥에 당 한 대입니다. 주차 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살 때 주차 대수에 대한 동선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다세대 부지나 다가구 부지는 90평 이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차 대수가 많아서 도시형 주차가 14세대씩 나옵니다. 1400도로입니다. 3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많은 분들이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도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도 많이 넣어서 닥트 공간을 중간에 넣으면 연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애매한 부분은 닥트 공간을 중간에 넣어서 좀 넓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4번 22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건설임대주택 사업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22년까지 빨리 땅을 사든 기존 땅을 허가를 내서 건설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시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택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부세가 엄청 나옵니다. 하지만 2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으니 오르기 전에 빨리 하셔야 합니다. 5번. 법인인가? 개인인가? 저는 법인으로 많이 권해드립니다. 법인에 대한 모르는 부분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법인에 대한 내용과 건설 임대에 대한 내용,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 주차 대수에 대한 걸 많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많은 도움과 변화가 되실 겁니다. 재산이 몇 억에서 많게는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6번. 법인으로 양도란 무엇인가 MA 얘기했죠. MA에 대한 것도 여러분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시간 되면 제가 법인으로 양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는 사람은 매수자는 취득세 부담이 안 됩니다. 매도자는 토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건 세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하고 평가도 하셔야 합니다. 별첨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R1, R2, R3에 관한 부분을 예전에 달달달 외웠습니다. 사실 저는 건축법을 한 1년간 건축법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축법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단으로 해서 이 법령 규칙을 계속 외우다시피 해서 머리에 넣고 계셔야 합니다. 별표 1에 나와 있네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한 용도 분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니 이 부분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용지,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입니다. 영신지구나 모산 영신지구, 지제 세교 지구랑 많이 비슷합니다. 이건 저희 영신지구에서 발췌해 놓은 내용인데 영신지구, 모산지구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은 일반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은 특별법으로 볼 수도 있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생용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단독주택이 됩니다.
근린 생활시설 용지에 다가구 주택이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 근린 생활시설 용지도 다가구 주택이 됩니다. 준주거용지는 올상가입니다. 올상가, 여기는 업무시설이 됩니다. 업무시설이라는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거죠. 업무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게 중요합니다. 교육연구시설도 되기 때문에 150평 이상 전 건물을 학원 건물로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용 시설과 여기는 공인중개사 허가가 됩니다. 준주거용지는 근린생활시설도 공인중개사 허가가 됩니다. 왜냐면 이종 근생의 학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 근생의 학원은 몇 회배까지는 교육연구시설로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층수가 2개 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봤던 R1, R2에서는 학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되질 않습니다. 부동산이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할 사람은 R1, R2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원 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생부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생부지도 코너에 있는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코너를 몇 개 개발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림 2편한 세상 앞 코너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48-1인데 참 특이합니다. 그 땅이 그래서 제가 이 땅을 PM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건너편에 대림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1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너편과 정문 앞에 아론밖에 없습니다. 코너에 근생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학원을 하려면 근생부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병원도 대림이 1512세대가 되는데 거기 2층의 병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동삭동 자이 아파트가 보시면 1층에 소아과 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의 병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병원이나 학원 건물로 개발하고 있는 사례인데 그래서 땅도 중요하지만 지제세교지구 땅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가장자리만 아론이 있고 근생부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 빌라밖에 못 치니까 상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덕 신도시 입찰하는 걸 보면 상가가 1층까지 됐는데 전체가 다 상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2천만 원, 2,200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의아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아론 자리가 지금 1,700만 원대의 좋은 자리에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가가 희소성이 있고 아파트 건너편에 학교 바로 뒤에 있는 빌라 800세대 단지 좋은 건데도 모릅니다. 저는 지제역에 대해서 많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여기 와서 많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부자 된다는 제가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분류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택 지제역 방송국이 더 좋은 정보와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링크 걸어서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건설임대주택을 많이 져서 서민들이 집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5%만 올릴 수 있는 것이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알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